500명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 지방과 서울, 대구 등지에 건조 경보가 내려지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13.5도입니다. KBS 1라디오 4시 경제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KBS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 현안이 논의되겠지만 대륙봉 7광구 문제도 다뤄져야 합니다. 한국과 일본이 체결한 7광구 공동개발 조약이 2028년 종료되면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들어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지금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 밝히진 않고 있지만 이 조약을 종료시킨 뒤 한국을 배제시키고 중국하고 공동개발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국과 일본이 7광구 공동개발 협정을 연장하고 같이 대응하는 게 미국의 전략과 국익에도 부합한다는 사실을 이번에 제시해야 합니다. 또 일본이 지금 한국과의 공동개발을 거부하는 이유로 일본에선 7광구에 이거 석유 자원이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개발에 나서려는 일본 기업들이 없다는 겁니다. 한국의 자원 개발 기업들이 일본 측 개발 사업자로 지원하는 방안 이거 고려해야 합니다. 포스코와 SK 등 국내 자원 개발 기업들 많이 있습니다. 미얀마 가스전 등 해외 유전 개발 경험 풍부하고 기술력과 자본도 충분합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또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일본은 절대적으로 유리해지고 한국은 절대적으로 불리해집니다.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오늘까지 책 선물 이벤트 진행합니다. 강영현 유진투자증권 이사가 쓴 책 살 때, 팔 때, 벌 때를 4분 추첨해서 보내드립니다. 주식 투자의 원칙을 제시한 책 살 때, 팔 때, 벌 때 이거 받고 싶은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믿을 만한 정보만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립니다. 홍사훈의 경제쇼. 네,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지금 한국 반도체 산업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 반도체 기업들 또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자세히 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상무부가 최근에 미국 그 반도체 공장 지을 때 보조금 주는 조건으로 예. 세부 지침 공개했어요. 예. 뭐 여러 가지 독소 조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게 지금 제일 지금 그 민감하다고 보세요? 사실 되게 중요한 영업 기밀이라고 할 수 있는 웨이퍼 수율, 그다음에 첫해 웨이퍼 가격, 그리고 가격 변화율, 그리고 캐파야 어차피 공개할 수는 있는 건데, 근데 수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도 알기는 힘듭니다. 사실 수율이 뭐예요? 수율이 이제 실제로 이제 웨이퍼 투입한 그 웨이퍼 한 장당 나오는 이제 쓸 수 있는 반도체 칩 숫자를 수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율이라는 건 결국 투입량 대비 우리가 불량품 빼고 사용할 수 있는 양품을 저희가 이제 수율이라고 하거든요. 합격한 제품. 그러니까 그렇게 비밀이에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 수율에 따라서 원가 구조가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수율에 따라서 그 웨이퍼 가격이 결정되고요. 그 웨이퍼를 또 반도체 칩으로 이제 잘라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어떻게 보면 칩 가격까지 결국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알면 이제 원가 구조가 다 노출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 입장에서도 별로 좋은 정보가 아닌 게 그걸 가지고 자기 칩 가격이 결정되면 그 칩을 예를 들어서 퀄컴이다 아니면 뭐 애플이다 뭐 이런 회사들이 뭐 다른 회사에 애플은 어차피 스마트폰이니까 좀 별개고 퀄컴이나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가 칩 가격이 이제
알면 그거를 탑재하는 고객들은 되게 불편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원가를 또 고객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스마트폰 회사가 퀄컴 칩의 원가가 저거였어? 근데 저렇게까지 우리한테 많이 붙여? 여태까지 바가지 썼네 이걸 할 수 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또 뭐 당연히 그럴 거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양측 모두 불편합니다. 그래서 미국 고객들도 팬미수 고객들도 불편할 거고 뭐 특히 웨이퍼를 생산하는 삼성전자는 더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정보들이 또 엑셀로 공개를 달라고 하니 어떻게 보면 되게 뭐 속이지 못하게 정말 과학적으로 검증해 보겠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래서 엄청난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봐도 너무 부담스러운 요구 조건입니다. 아니 그럼 수율 같은 거를 그러니까 불량률이 얼마나 나는지를 미국 정부는 그럼 그걸 왜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그걸 공개하라고 하는 거지? 얼마나 이익이 더 났는데 혹시나 어차피 초과 이익이 났을 때는 공유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국 정부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죠. 그래서 사실 그런 목적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차피 그 미국 법인이라는 것도 회계 감사를 받아서 정확하게 이제 이익이 얼마나 났는지를 알 수 있을 거고 당연히 세금도 법인세도 낼 건데 뭐 그걸 위해서 그렇게까지 뭐 요구하는 것도 사실 합리적이지는 않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약간 좀 엄청나게 회사를 내가 이 정도 돈을 지원을 했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줘. 뭐 그런 거를 요구하는 거라서. 다른 목적이 또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일단은 뭐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섣불리 이제 그 의도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생산 그리고 생산 라인을 미국 정보기관들이 들여다볼 수 있게 해달라 그것도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뭐 비싼 회사를 하나 만들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반도체 회사가 뭐 생산 시설이 똑같다고 해서 같은 제품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요구하는 거는 제가 봐도 아마 약간 그런 거는 이제 저희가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서 너무 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고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 정부에서 그냥 행정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알고 싶은 거를 다 나열을 해서 했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네고 포인트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들어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기업들도 처음부터 다 그걸 다 들어줄 거라고 아마 미국 정부도 안 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정도 하면 적당히 양보하겠지 뭐 그런 식의 협상 안으로서 던진 거라고 저는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그냥 그렇게 미국 정부가 일단 다 던져놓고 이 중에서 몇 개는 좀 나중에 양보해 주지 뭐 100을 던져놓으면 우리가 나중에 70만 얻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정말 위험한 생각일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사실 생산 설비를 공개하라는 게 제가 그 점에서 좀 저는 심각하다고 느낀 게 왜냐하면 저희가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취재를 갈 때도 ENG 카메라, 방송용 카메라는 거기 들어가는 거 못 들어가는 건 물론이고.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기자들이 들어갈 때도 휴대폰 카메라 같은 것도 다 봉인 같은 걸 저희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아마추어잖아요. 아마추어도 그런 걸 봐서 혹시라도 할까 봐 그러는데 전문가들은 보면 그 라인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노하우나 이런 걸 다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다 그야말로 미국 정부가 본다고 해서 미국 정부만 갖고 있으라는 보장이 또 있느냐. 그게 다른 기업체나 하다못해 인텔이나 이런 데로 마이크론 같은 데로 넘어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봐도 너무 좀 상식적으로 좀 이해 안 되는 요구 조건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저도 뭐 이쪽에 완전 전문가 그러니까 그렇게 요구하는 거에 대한 의도는 저도 정확하게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중요한 뭐 수율이랑 그다음에 웨이퍼 가격이랑 이런 거는 사실 서로 불편하거든요. 만드는 회사 입장도 불편하지만 그걸 사용하는 회사 입장도 다 자기의 정보도 또 노출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좀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TSMC 뭐 인텔, 삼성전자 이제 3월 31일부터 이제 보조금을 이제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뭐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지켜보자. 다른 애들이 뭐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4월 20일 이후에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할 때 이런 부분도 뭐 다뤄진다는 그런 언론 보도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외교적으로 조금 풀어보는 것도 일단 첫 번째 단계일 것 같고 또 기업들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는 좀 너무 과하다.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좀 협상을 통해서 좀 완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당장 일단 대상이잖아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거기는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일단 삼성전자는 이제 테일러시에 지금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죠. 여기가 이제 제일 이제 3월 30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고요. 일단 거기 기초공사나 이런 거 들어갔죠. 지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기 패키징 공장을 미국에 이제 지을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짓는 시점부터 이제 또 반영되기 때문에 거기는 좀 시간적인 여유는 6월 달이라고 하니까요.
뭐 어쨌든 뭐 양사 모두 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삼성 파운드리 공장의 그 설비 투자 규모랑 예. 그 패키징 공장 설비 투자 규모랑은 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파운드리 공장이 훨씬 크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 또 삼성한테 제일 중요한 이슈일 것 같습니다. 거긴 지금 어떤 입장이 지금 그 어떤 입장인지는 아직 나온 건 없죠. 저희도 뭐 공식적인 입장을 들은 거는 없고 그냥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만 주로 이제 점검을 하는데 어쨌든 최대한 늦게 신청해보자. 다른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협상하는지를 좀 지켜보자는 분위기는 맞는 것 같고요. 예. TSMC도 어쨌든 애리조나 피닉스에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데 뭐 어쨌든 뭐 창업자인 모리스 창은 뭐 계속 그런 얘기를 자주 했죠. 미국에 공장 짓는 거는 뭐 보조금 받으려고 미국에 공장 짓는 거는 현명한 선택은 아니다. 예. 그런 얘기를 자주 드렸죠. 그분도. 그렇기 예.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보조금 신청할 때 그런 조건을 요구한다면 TSMC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최소한 조금 다른 해법으로 협상을 통해서 완화시키고 아마 신청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할 것 같습니다. 그 센터장님 최근에 그 대만하고 일본 그 반도체 기업들 그 탐방하고 오셨잖아요. 방문하고 오셨잖아요. 예. TSMC도 갔다 오셨어요? TSMC를 이제 미팅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보통 미팅을 이제 IR이라고 해서 인베스터 릴레이션 관련된 분들을 만나는데 TSMC는 이제 어쨌든 이번에 IR 미팅은 좀 힘들었고요. 근데 관련된 마케팅하는 분들 미팅은 있었습니다. 그럼 그 마케팅하는 분들은 뭐 자세히 모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자기네들 TSMC는 어떻게 지금 대응할지 그런 부분에 얘기는 저도 나누지는 않았고요. 주로 저는 다른 쪽 뭐 TSMC의 뭐 다른 공정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얘기했습니다. 사실 TSMC도 그렇고 한국하고 대만밖에 없죠. 사실 뭐 지금 그 대상이 되는 게. 외국 기업은 뭐 지금 그렇죠. 일본 기업이 미국에 공장 지을 계획은 아직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일본이야 뭐 그렇고 한국하고 그럼 대만이 문제인데 이걸 지금 다 공개하고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보조금을 안 받으면 이거 공개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보조금을 안 받으면 되는데요. 준다고 하는데 안 받는 것도 약간 좀 다른 의도로 볼 것 같아서. 미국 정부가? 예. 그래서 그것도 서로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신청은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다고 하는데 물론 그게 코끼리 비스켓만큼 뭐 그렇게 많이 주는 거지만은 코끼리 비스켓 준다고 하는데 그거 우리 이거 공개할 바에는 이거 매우 중요한 거니까 코끼리 비스켓 우리 안 먹고 이거 공개 안 할래. 이렇게 하기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그 반도체 공장은 어쨌든 전력 공급이나 이런 건 미국 정부 그 주정부에서 할 건데 어떤 형태로든 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겠죠. 정보를 공개 안 한다고 하거나 기본적인 정보 같은 거. 그리고 어쨌든 간에 저희가 보더라도 또 뭐 주요 고객들도 다 미국 고객이고 그래서 사실은 그 파운드리 회사 입장에서 보조금을 안 받는 것도 주는 보조금을 안 받는 것도 되게 어려운 상황, 어려운 의사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참 복잡할 것 같아요.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기업 차원에서 이게 사실 뭐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게 외교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26일 날 한미 정상회담 열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 만나서 분명히 지금 현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경제적인 면으로 따졌을 때는 뭐 IRA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우리 전기차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배터리 그다음에 그것보다 지금 가장 큰 현안이 반도체 지원법 이거 다 공개하고 노하우를 우리 기밀들을 기업들이 다 공개하고 들어오라는 건데 안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일단 이미 공장은 짓고 있으니까요. 또 삼성 같은 경우는 아니 뭐 기초공사 했더라도 그거 그냥 매몰 비용으로 하고 안 들어가려면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는 못. 좀 제가 봤을 때는 정치적인 이유로 TSMC도 공장을 짓고 삼성도 어쨌든 뭐 같은 비슷한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공장은 어떤 형태로든 가동은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보조금을 또 주는 보조금을 또 안 받는 것도 어려울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공개하는 수위를 낮추는 협상을 잘하는 게 저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 수준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100을 지금 요구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한 30 정도, 50 정도를 빼는 거 이게 정말 우리가 외교로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외교로 그렇죠. 할 수 있는 방법일까요? 뭐 정말 크리티컬한 정보들은 그냥 공개 안 하는 거로 좀 잘 봉합하는 것도 저는 여기 어쨌든 예를 든다면 뭘 우리가 이것만은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게 아까 수율 같은 거를 말씀하셨죠? 수율, 웨이퍼 가격 그리고 뭐 그런 거는 사실 공개하는 거는 엄청난
영업 기밀이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그 상대 소비자 소비 기업들도 그건 불편한 거다. 그렇죠. 서로 불편합니다. 예. 예. 그런 부분을 이제 예. 설득을 시키면 가능할까요, 그런데? 저도 뭐 사실 이쪽에 대해서는 그냥 상식적인 그냥 뭐 판단밖에 할 수가 없어서.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설득하면서 조금씩 이제 완화시키는 게 지금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예. 근데 제가 지금 26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분명히 이 부분이 한국 기업들이 그 문제가 한국 기업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한국의 수출 거의 상당 부분을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으니 반도체가 우리 그 경제 경쟁력이니 이 부분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을 거다라는 걸 미국 정부도 잘 알 텐데 사실 지금 다 공개를 했잖아요. 이런 부분 다 공개 반도체 기업들 비밀들 영업 기밀 같은 거 공개해야만이 우리가 보조금 지우고 미국 땅에 반도체 공장에 지을 수 있어라는 걸 발표를 한 거는 이미 다 결정 난 거니까 정상회담에서 이런 건 얘기는 꺼내지도 마 이렇게 그걸 암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제가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사실 그 우리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잘 이거 정말 그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미국이 하라는 대로 다 하면은 안 되는 심각해지죠. 예, 맞습니다. 제가 봐도 정말 그러면 되게 입장이 난처해질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지금 중국 대만 그 TSMC하고 우리하고 좀 그 입장이 좀 다른 한 가지가 TSMC는 중국 본토에 그렇게 공장이 많이 있지 않죠. 난징에 하나 있는데 좀 그렇게 생산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중국에 지금 메모리 반도체 공장이 들어간 돈만 지금 투자금만 60조 원 가까이 된다는데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쨌든 이 보조금을 받으면 또 중국에 있는 공장에 또 웨이퍼 캐파를 5% 이상 뭐 첨단 공정 기준으로 그 10년에 5%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냥. 근데 이제 생산 기술 개선을 통해서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수율을 예를 들어서 생산성을 높이는 거에 대해서는 제재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뭐 디램이든 뭐 3D 낸드든 뭐 계속 스태킹을 하거나 아니면 미세 공정을 적용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거에 대해서는 허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너무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있긴 한데 어쨌든 어쨌든 그 정도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이면 또 최근에 뭐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계속 한국의 공장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제 뭐 중국 공장을 더 고도화하기보다는 아마 한국 위주로 반도체 공장 설비 투자를 좀 집중하지 않을까 이번 계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에 지금 말씀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일각에서는 10월 달에 뭐 장비 수출을 또 새로 재계약할 때 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려하는 분도 있는데 이번에 어쨌든 웨이퍼 5% 내에서 그렇게 또 생산성 높이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허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반도체 중국 우리 한국 공장에 대한 그 수출도 뭐 다시 1년 계속해서 갱신하는 그런 구조로 갈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너무 우려할 필요는 저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장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시설 투자를 더 용량을 늘려서 하는 거는 안 된다. 캐파 기준으로는 5%인데 다만 10년에 5%니까 그냥 동결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런데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은 어차피 뭐 낸드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쌓으면 되고 그 적층을 그다음에 디램 같은 경우에는 요즘 또 뭐 어쨌든 계속해서 뭐 하이닉스가 좀 문제긴 합니다. 하이닉스는 디램이 이제 EUV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EUV는 어쨌든 원래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어쨌든 웨이퍼 어느 정도 공정을 해서 아마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장비 규제 미국의 장비 회사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같은 회사 그리고 램 리서치 같은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장비를 혹시 뭐 이번에 또 10월 달에 새로 계약할 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저는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근본적으로 미국이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일부러 그야말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죽이려는 의도는 설마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고사시키는 게 의도죠. 그 목적이죠.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면은 죽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느냐.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 과거에 봤지 않습니까? 1986년에 미국하고 일본하고 반도체 협정 맺는 바람에 일본의 그때 넘사벽이었던 일본 반도체 산업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겠느냐.
그거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이번 목적은 미중 간의 그 무역 전쟁에서 출발한 거고 그리고 예. 중국의 일부 회사들이 계속 기술 훔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런 기업들을 블랙리스트로 정했고 또 이번에 타겟도 보면 YMTC 같은 회사가 랜드 만드는 회사가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 정부의 타겟은 뭐 철저하게 저는 중국의 그 반도체 굴기를 어쨌든 제압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예. 기업한테 뭐 저는 불똥이 튈 거라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가장 큰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보시면 인텔도 지금 파운드리에서 인텔이 뭐 파운드리도 하지만 인텔이 계속해서 공정 전환에 에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품이 계속 늦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파운드리만 놓고 본다면 TSMC, 삼성 이외에 사실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두 기업이 미국에 공장이 가 있는 게 미국은 좀 안전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 우리 기업들한테 뭐 그렇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은 적고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주로 메모리 회사와 관련해서 이제 미국이 이제 일본 기업들의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주도권이 한국으로 넘어왔거든요. 예. 근데 미국에 물론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있지만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는 미국도 그렇게 한국 기업을 좀 잘못하게 해서 얻을 그런 득이 별로 없습니다. 어차피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우리 기업들이 이제 디램 같은 경우는 70%, 낸드 같은 경우는 50% 시장 점유율을 가져오고 있고 이건 또 범용 제품이기 때문에 예. 핵심 기술이긴 하지만 좀 노출된다고 해서 엄청나게 뭐 고객에 뭐 불편하기보다는 오히려 생산성을 높여서 제품 가격을 낮춰가지고 소비자들의 전자제품 가격을 낮추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 미국의 다양한 또 국익을 위해서도 우리 메모리 기업은 잘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번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센터장님 그 대만하고 일본 그 기업들 탐방 다녀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 반도체 기업들도 다녀오고 그러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 예. 지금 대만의 TSMC가 일본의 그 파운드리 예. 그 팹을 짓고 공장을 있습니다. 지금 짓고 있잖아요. 예. 메모리가 아니고 그러면은 파운드리잖아요. 파운드리입니다. 여기 예. 지금 소니나 덴소 같은 일본 기업들도 예. 지금 참여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이걸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짓고 있습니다. 짓고 아. 있고요. 소니의 이미지 센서 공장이 구마모토에 있거든요. 예. 바로 그 옆에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소니도 우리가 그 회사 이름이 이제 TSMC가 짓는 그 회사 이름이 이제 JASM입니다. Japan Advanced Semiconductor Manufacturing의 줄임말이고 그 기업에 소니도 지분을 20% 투자를 했고요. 덴소도 10% 투자를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팹에서 나오는 제품들은 그런 주요 기업들의 파운드리 역할을 할 거고요. 예. 소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 센서는 자기가 직접 만들지만 이미지 센서의 광학 신호를 이제 디지털로 처리해주는 로직 프로세서라는 게 있거든요. 로직 반도체라고 해서 이제 예. 이 제품은 제가 이번에 소니 미팅을 해보니까 거의 다 아웃소싱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뭐 당연히 그 파트너는 TSMC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예. TSMC랑 예. 아웃소싱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일본에 공장이 있으면 훨씬 더 효율성이 좀 높아질 것 같고요. 또 르네사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본의 자동차 반도체 대표 기업인데 예. 그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28나노 이하는 TSMC로부터 MCU라는 제품을 파운드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일본의 주요 설계회사 아니면 IDM 회사들이 이 구마모토 팹에서 상당히 좀 많이 의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본 같은 경우에 여태까지 그러니까 아웃소싱해서 대만의 TSMC 공장에서 다 그 반도체 우리가 이렇게 설계했으니까 이걸 좀 칩으로 만들어줘 하고 예. 한 게 이제 파운드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했는데 일본에 공장을 짓겠다는 거는 지금부터 뭘 이제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근데 사실은 그 TSMC가 이제 어차피 공장을 짓는 거기 때문에 예. 그 공장의 주인공은 이제 TSMC고요. 예. 일본은 이제 그 공장에서 협업을 한다는 의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오히려 거기보다는 좀 더 주목할 거는 레피더스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레피더스. 예, 레피더스가 이제 2나노 파운드리를 지향하는 일본 정부 주도의 예. 이제 파운드리 법인이 2022년 작년에 설립이 됐고요. 예. 거기에 8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니가 거기도 지분 투자를 했고요. 일본의 통신사인 NTT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소프트뱅크 예. 뭐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예. 했고 거기 또 CEO는 또 도쿄 일렉트론 네, 어쨌든 도쿄 일렉트론의 어쨌든 전임 CEO가 예. 그 회사를 또 맡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봤을 때는 물론 저는 큰 위협이 될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예. 일본이 이제 어쨌든 반도체 생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오히려 투자하는 거는 그 레피더스고 예. 이 구마모토 팹은 사실은 이제 TSMC가 일본에 짓는 난징에 짓는 중국 난징에 짓는 팹처럼 예. 일본에 짓는 팹인데 여기에 이제 일본의 주요 고객사들이 지분 투자를 같이 했죠. 서로 지분 투자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피를 섞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협업이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대만의 TSMC가 일본 구마모토에 짓는 거는 일본
뭐라고 할까 일본 반도체 산업의 핵심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예.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아까 그 래피더스라는 예. 일본의 8개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 여기가 참여한 기업들이 래피더스라는 데가 진짜 일본 반도체 다시 재건을 위한 예. 그 교두보가 될 거다. 지금 교두보를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저는 뭐 그렇게 지향은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들은 뭐 AI, 뭐 우리 서버 이런 좀 아니면 로보틱스 이런 쪽에 좀 첨단 반도체 바운더리를 걔들은 이제 타겟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매스 마켓보다는 약간 니치 마켓을 지향하겠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과거에도 이제 일본 정부가 주도한 여러 기업들 간의 합종 연행이 많이 있었거든요. 있었죠. 대표적으로 이제 자동차 반도체인 르네사스 같은 경우에는 NEC, 히타치, 소니가 NEC, 히타치, 미쓰비시가 합쳐졌고요. 그다음에 저펜 디스플레이라고 이제 모바일 올레드 기업은 소니, 히타치, 그다음에 도시바가 합쳐졌는데 저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되게 경쟁력이 더 떨어졌고요. 르네사스는 이제 세계적인 자동차 반도체 부품난 때문에 그렇죠. 최근에 들어서는 좀 좋아지고는 있지만 기존의 우리 자동차 반도체 강자인 뭐 인피니언, ST 마이크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보다는 좀 레벨이 떨어집니다. 예. 아니 그러면은 그 지금 말씀하신 르네사스나 뭐 이런 데도 다 그러니까 여러 개 기업들이 모인 합쳐졌습니다. 거고 이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그럼 합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좀 과거는 경쟁했던 기업들일 텐데. 예. 근데 그래서 일본 정부의 이제 정부가 약간의 이제 자산관리 공사가 비슷한 이노베이션 뭐 하는 그런 INCJ가 대주주입니다. INCJ. 르네사스의 대주주가 그런 개별 기업은 지분을 다 팔았고요. 일본 정부의 어떻게 보면 관계 법인인 INCJ가 대주주고요. 똑같이 저펜 디스플레이도 INCJ가 대주주고 INCJ 보면 그런 식으로 해서 투자한 회사들이 되게 많습니다. INCJ라는 게 그러니까 일본의 자산관리공사 같은 뭐 거군요. 일단은 그러니까. 그런 우리나라로 보면 그런 좀 비슷한 유산 형태 법인입니다. 일본의 그 정보기관이 주도를 해서 자 각각 개별의 기업들은 당신들이 이제는 경쟁력이 없으니 우리가 판을 짜줄 테니까 이렇게 다 모여서 해쳐 모여서 이걸 갖다 새로 이제 래피더스라는 파운드리 공장도 기업도 하나 만들고 뭐 저펜 디스플레이도 만들고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사실 옛날에 보면은 그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엘피다라는 그 메모리 맞습니다. 반도체 회사 있잖아요. 지금 마이크론에 인수된. 맞습니다. 1999년인가 그때 인수됐나? 했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마이크론 그 이후에 인수했고요. 그 전에 이제 일본의 반도체 회사들이 합쳐져서 1999년에 엘피라는 회사가 탄생했죠. 여러 가지 반도체 메모리 회사들이 히타치나 뭐 이런 데들이 정부가 야 니들 이제 혼자서는 안 되니까 안 되겠어. 삼성한테 뒤지니까 다 모여. 우리가 판을 깔아줄 때 맞습니다. 했는데 망했잖아요. 망했습니다. 또 제이올레드라는 데도 있어요. 저펜 올레드. 여기도 그러니까 중국하고 한국의 디스플레이 올레드 디스플레이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소니하고 파나소닉하고 니들 합쳐. 이렇게 새로 하나 회사를 만든 거잖아요. 일본 정부가 주도해서. 맞습니다. 여기도 망해버렸잖아요. 여기도 망했죠. 르네사스라는 기업 그야말로 하나 정부가 하나 건졌고 일본 기업이. 맞습니다. 그나마 그건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자동차 반도체가 워낙 희귀해지니까는 그것 때문에 그 살아남은 거고. 그 전까지 계속 구조조정했습니다. 거기도. 그러다 최근에 좋아졌거든요. 일본의 정부가 주도해서 이렇게 막 그 반도체 산업을 막 부흥해서 하는 게 이 래피더스라는 데도 지금 한다고 하는데 잘 가능성이 있습니까? 뭐 저는 뭐 지금까지 트랙 레코드를 보면 뭐 가능성은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차피 기술이 일단 정말 좋아야 되고 그냥 뭐 나빠진 기술을 합쳐서 좋은 기술이 나오기는 힘들거든요. 그런데 뭐 물론 래피더스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거니까 좀 기존의 한계 기업들을 합쳐서 이제 뭐 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뭐 결국은 이제 정부 주도의 기술 부양은 참 쉽지 않다는 거를 일본의 사례에서 저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아는 게 많아져 갖고 이렇게 말이 많아지다 보니까 유튜브 댓글에서 도대체 누가 패널이냐고 말 좀 줄이라고 자꾸 그래갖고. 아니 괜찮습니다. 아니 지금부터는 제가 좀 말을 좀 줄일게요. 제가 봐도 좀 말이 많긴 많아졌어요 요즘. 자 그리고 또 이것도 있습니다. 일본 관련해서 지금 전경련에서 며칠 전에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차세대 반도체를 일본하고 같이 공동 개발 추진하자는 얘기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일본하고 반도체 소재나 장비라면 혹시 모를까 차세대 반도체를 왜 굳이 일본하고 하려고 하는 걸까? 그게 무슨 시너지 효과 같은 게 있을까? 제가 출장 다녀오고
어쨌든 고객 세미나가 많아가지고 예. 그 뉴스는 제가 체크는 못했거든요. 정경련 사한테는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예. 근데 만약에 했다면 아마 일본의 장비 소재와의 협업을 얘기하지 않았을까. 뭐 일본에 뭐 사실 반도체 칩 회사도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뭐 키옥시아라는 랜드 만드는 회사, 그다음에 자동차 반도체 만드는 르네사스, 그리고 이미지 센서 만드는 소니 말고는 사실은 뭐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과 뭐 차세대 반도체를 우리가 칩 메이커랑 하기는 뭐 거의 할 대상도 없습니다, 사실. 근데 일본의 소재 회사들은 정말 경쟁력이 크죠. 그래서 일본의 뭐 웨이퍼 회사부터 그다음에 다양한 전자재료 만드는 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장비 쪽으로는 또 도쿄 일렉트론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여러 기업들이랑 이제 차세대 반도체를 공동 개발하는 거는 좀 어쨌든 합리적일 것 같은데 일본의 칩 회사랑 저희가 뭐 할 만한 그 정도의 대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칩 메이커랑 공동 개발하는 게 아니고는 일본에 앞서 있는 소재나 장비 업체들 그쪽하고 같이 한다. 예, 그렇게 저는 제가 정확하게 체크는 못했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거는 체크해서 다음에 한번 좀 더 알겠습니다. 알려주시고 대만 TSMC는 아까 마케팅 팀하고만 잠깐 방문을 하셨다고 그 미팅을 하셨다고 했는데 요즘 사실 메모리 반도체는 가격이 너무 폭락했잖아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적자로 돌아섰고 그 실적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예, 맞습니다. TSMC는 어때요? TSMC는 이제 1분기는 좀 안 좋죠, 거기도. 어차피 뭐 파운드리인데도 고객 차대 재고 조정이 좀 들어갔기 때문에 8인치나 이런 쪽은 좀 안 좋고요. TSMC는 1분기에 매출액이 뭐 지금 월 실적을 거의 TSMC는 공개를 하니까 저희가 그걸 통해서 저희가 예측할 수는 있는데 한 10% 초중반 12, 3% 정도는 매출액이 4분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2분기부터는 다시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TSMC는 파운드리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웨이퍼가 이제 들어갈 때가 아니라 나올 때 매출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2월 달부터는 웨이퍼 투입량이 조금씩 증가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했고요. 그래서 TSMC는 2분기 실적은 다시 뭐 개선이 될 것 같고 특히 이번에 이제 또 애플 또 신제품이 또 새로운 또 A17이 이제 뭐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TSMC가 양산을 할 거기 때문에 A17이라는 건 칩 이름이에요. 그래서 애플의 바이오닉 칩이 아이폰에 들어가는 아이폰 15에 나오는 칩이 이제 이번에 A17인데 어쨌든 그 칩은 이제 3나노로 이제 양산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나노로 양산을 하면 기존의 4나노, 5나노보다 이제 웨이퍼 가격이 한 20%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TSMC 입장에서는 또 판가가 상승하는 그런 요인들도 있기 때문에 1분기만 좀 힘들 것 같고 2분기, 3분기는 저는 상당히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애플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작년에 중국 공장이 막 폐쇄되고 그래서 아이폰을 만큼 못 팔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일도 없을 거기 때문에 아마 TSMC와 함께 애플, 소니 이런 기업들은 아마 하반기는 되게 좋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애플 지금 그런 새로운 아이폰이 나오는데 거기는 이제 3나노 공정으로다가 만든다. 더 미세한 공정으로. 그래서 아이폰 프로라고 해서 좀 트리플 카메라가 들어가는 좀 좋은 모델들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뭐 어쨌든 3나노 칩이 탑재될 것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5나노 공정으로 만드는 5나노 만들다가 작년에 프로 모델은 이제 4나노 공정이 들어갔고요. 올해 이제 나오는 제품은 3나노 공정이 좀 들어갈 것으로 뭐 그쪽에서도 아주 공개적으로 막 말하고 그러지는 않는데요. 그렇게 막 3나노 이렇게 미세 공정이 들어가면은 막 스마트폰이 경천 동작에 막 이렇게 막 뭐 바뀝니까? 성능은 좀 트랜지스터가 더 집적도가 올라가니까 성능은 좀 더 개선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최근에 이제 이런 미세 공정은 특히 모바일 AP 같은 경우에는 성능도 중요하지만 전력 소모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전력 소모가 5나노 대비 TSMC가 이거는 언론에다 노출한 내용이기 때문에 30에서 35% 정도 어쨌든 전력 소모가 주니까 전력 사용의 효율성이 그만큼 제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스마트폰은 특히 우리가 많은 컨텐츠를 좀 오래 즐기려면 배터리 수명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번 제품도 저는 상당히 기대할 제품이고 여기에 이번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 맥스라고 좀 큰 모델은 강압줌이 많이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거를 선명하게 망원으로 찍을 수도 있고요. 달도 찍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삼성이 이제 그걸 많이 강조하는 강압줌이 되게 좋은데 애플도 이번에 유사한 제품을 좀 특정 모델에 좀 탑재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아이폰은 저희가 봤을 때는 되게 좀 판매량이 저는 양호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수혜를 보는 거는 TSMC가 되겠죠. 그렇겠네요. 그럼 아까 3나노 경쟁이 지금 한다고 하는데 3나노를 TSMC보다도 먼저 삼성전자가 먼저 그 양산했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럼 그 3나노 시장 그 주도권 경쟁에서 삼성이 먼저 했으니 삼성이 그 3나노 시장을 갖고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냥 쉽게는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는 않은 건가요? 일단 작년 6월 말에 삼성이 이제 게이트올란드라는 새로운 공정으로 3나노 양산을 했는데 이제 고객이 이제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중국 고객 위주로만 3나노를 이제 양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근데 TSMC는 이제 작년 말에 그 대만의 타이난이라는 그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타이난에 TSMC가 팹18이라는 그 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8번째 공장에서 작년 연말부터 3나노를 양산했고요. 양산식을 이제 개최를 했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어쨌든 A17용으로 지금 램프업을 하는 거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이제 삼성은 3나노를 먼저 시작했지만 고객이 너무나 빈약하고요. 고객 맡기는 고객이 없어요? 예, 아직은 지켜보고 있는 단계 같고요. 반면에 TSMC는 뭐 제일 중요한 고객부터 애플 바로 사용한다고 하니 이게 결국 이제 기술도 중요하지만 고객이 더 중요하다는 걸 이번에도 좀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맡기는 고객이 있어야만이 그 3나노든 1나노든 써먹는데 맡기는 고객이 삼성전자는 아직 큰 고객이 나오질 않는 거군요. 아직 지켜보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정말 성능이 괜찮을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아마 좀 체크하는 단계이지 않을까. 그래서 큰 고객이 사실 와야지 이 만들면서 본인도 이제 실력이 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작은 고객만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근데 TSMC는 아예 제일 중요한 고객부터 바로 그렇게 적용을 해버리니까 그런 부분들은 되게 어쨌든 TSMC에 대한 애플의 신뢰가 상당히 크다는 거를 뭐 여러 가지로 좀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쨌든 그 메모리 반도체에선 절대 강자지만 파운드리 쪽에도 굉장히 지금 치중하고 있잖아요. 투자하고 있잖아요. 기술력으로는 3나노 같은 이제 3나노 뭐 그 기술 공정은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차이가 뭐 삼성께 좀 더 발전한 공정이죠. 뭐 그렇다 하더라도 맡기는 데가 없는데 그게 뭐 기술만 앞서 있으면 뭐예요. 어쨌든 그런데 안 맡기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삼성전자는 종합 전자회사다 보니까 애플의 경쟁자, 아이폰의 경쟁자 갤럭시를 만드는 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애플 같은 큰 회사가 안 맡기는 그 이유도 크잖아요. 뭐 일정 부분은 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아니, 제가 애플 회장이라도 이왕이면은 안 맡길 그쪽에 좀 찝찝해서 안 맡길 것 같은데. 근데 압도적인 기술이면 그래서 삼성전자의 올레드 디스플레이는 그러니까 참 삼성 디스플레이 모바일 올레드는 애플이 전적으로 많이 쓰고 있거든요. 물론 뭐 칩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그 제품이 워낙 압도적인 제품이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애플이 비록 경쟁사지만 쓰고 있는 것처럼 삼성 파운드리가 TSMC보다 훨씬 좋다면 제가 봤을 때는 안 쓸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TSMC가 훨씬 좋으니까 더 쓰는 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뭐 물론 기술력의 차이도 물론 있을 수 있겠고 수율이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흔히 예전에 그 센터장님하고도 한번 해법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고리를 끊으려면 삼성전자가 우리는 TSMC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라고. 삼성은 경쟁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걸 분리하는 거 계속 얘기가 있었잖아요. 파운드리 회사를 완전히 삼성전자하고 분리시켜서 별도의 회사로 만들면 어떨까나 그 생각을 삼성전자는 지금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나요? 제가 만약에 삼성이라면 고려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지금 왜 안에 있을까를 저희가 한 번 더 반대로 질문을 해보면 삼성 파운드리가 영업이익률이 너무 낮아요. 근데 천문학적인 설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삼성 DS 안에 있으면 메모리에서 번 돈을 파운드리 설비 투자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지금 빈약한 상태에서 나가면 차입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경쟁력이 유지되기가 힘들거든요. 그 점이 있겠구나. 투자금을 계속 될 수가 파운드리라는 게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닌데 그야말로 10년 동안 적자를 보고 투자할 각오가 돼 있어야만이 TSMC 같은 회사가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다른 나라 기업들이 못하는 거잖아요. 못하는 거죠. 그거를 견딜 수가 없을 거다. 삼성이 지금 용인에 300조 투자해서 300조 원 투자해서 파운드리 공장 새로 짓겠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 TSMC를 본격적으로 한번 넘어보자. 그 야망이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도 당연히 보지만 이제 우리의 투자는 코리아다. 이걸 알려주는 것 같아요. 미국에 가는 것도 좀 여의치 않고 중국도 지금 안 되고 그러니 그나마 국내에 한국에 짓는 게 제일 안전하다. 그거가 제일 크고요. 물론 이제 반도체 공장 지을 때는 제가 봤을 때 한 3가지 조건이 중요합니다. 첫째가 이제 전력 공급이
안정적으로 와야 되고 예. 그다음에 용수가 좋아야 되고 물? 예, 물. 그다음에 왜냐면 웨이퍼 하여튼 세정 같은 걸 많이 해야 되거든요. 반도체 공장에 물이 많이 물이 많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가 이제 밤샘 할 수 있고 주말에도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워라벨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주말에 근무하는 거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실 거고요. 그래서 한국 좋은 저는 부지라고 보고 또 우리나라는 또 지진 같은 재해가 없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봤을 때는 그 가장 큰 거는 지금 TSMC도 계속 공장을 대만 쪽에 많이 짓습니다. 가오슝이든 대만 내에서 주로 짓거든요. 미국의 애리조나 피닉스에 하나 짓는 거를 제외하고 구마모토 제외하고는 여전히 핵심 시설은 계속 추가적인 설비 투자도 이제 대만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 감안해서 한국에다가 정했고 그리고 삼성의 평택에 지금 세 번째 공장까지 다 지어졌거든요. 근데 그 부지가 이제 공장 3개 더 지으면 이제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이제 어쨌든 평택과 용인은 가까우니까 그리고 우리 그쪽 지역에 보면 하이닉스도 이천에 있고 그래서 또 세계적인 반도체 소재 장비 회사들도 우리 경기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용인으로 정하지 않았을까 보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또 용인 원산면을 또 어쨌든 차세대 공장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주에 짓는 거 말고 그거는 이제 랜드 공장이고 이제 다른 거구나. 용인 이제 원산면에 이제 어쨌든 또 하이닉스 부지가 있죠. 그래서 제가 봐도 지금과 같은 또 미중 간의 갈등이 큰 상태에서 중국의 공장 짓는 건 정말 아닌 것 같고요. 또 미국은 좀 짓는 게 좀 많이 불편하죠. 일단은 효율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봐도 우리나라 그리고 한국 중에서도 경기도에 양사 모두 이제 새로운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거는 되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내 파운드리 공장을 미국에도 짓지만은 국내에도 이렇게 크게 우리가 삼성전자가 짓는다라는 부분이 미국의 요구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런 요구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까 일종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미국 우리가 그렇게까지 우리가 아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부분은 많이 고민을 안 해가지고 제가 즉답 드리긴 좀 힘들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건 안 말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실적 아까 안 좋다고 했잖아요. 이게 메모리 가격이 워낙 지금 낮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언제쯤 올라갈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저희가 보면 이제 이번 4월부터 6월까지 또 10% 하락하면 거의 7분기 연속 하락이거든요. 그것도 아주 높은 레벨로 7분기 연속 하락하는 거라서 이제 3분기까지는 좀 저는 하락할 것 같아요. 조건은 이제 삼성전자가 만약에 감산을 하면 3분기부터 고정 가격은 오를 것 같은데 감산을 하지 않는다면 3분기까지는 이제 고정 가격은 하락할 건데 3분기부터는 낙폭은 되게 2, 3%밖에 하락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3분기까지 하락한다고 저는 보지만 낙폭 자체는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4분기에는 저는 가격 반등을 예상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제 4분기가 되면 이제 2024년에 산업의 수급을 고민을 합니다. 반도체를 구매하는 사람들도. 근데 예를 들어서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반도체 회사들이 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은 설비 투자를 50% 줄이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공급이 타이트해질 거라고 좀 보겠죠.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의 그 반도체 회사 중에 YMTC 이런 회사들이 블랙리스트에 들어갔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조달이 안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중국 기업들은 공급이 거의 더 줄어들 거거든요. 그러면 2024년은 공급난을 좀 일부 겪을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면 4분기에는 가격 올려서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제가 보는 게 이제 현물 가격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주로 메모리 모듈을 주로 구매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킹스턴 그리고 타이완의 A-데이터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특히 대만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메모리를 많이 축적을 하더라고요. 반도체를. 걔들은 그거를 물론 만들 수도 있지만 그거를 자기들이 가져가서 비쌀 때 파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걔들이 지금 재고 축적을 한다는 거는 최소한 1년 내에는
어느 정도 업황이 턴한다고 보는 거죠. 물론 그들의 시각만 가지고 저희가 가격 오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예. 그런 조건들이 많이 좀 펼쳐지고 있고 그다음에 낸드 가격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좀 덜 빠지거든요. 디램보다는. 그리고 3분기 되면 낸드 가격이 제가 아이폰 나올 때는 보통 낸드 수요가 좋아지기 때문에 3분기에는 낸드 가격이 오르면 이게 낸드 가격이나 디램 가격 중에서 먼저 하나가 오르면 그다음 분기에는 꼭 다른 제품도 같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감안하고 그다음에 감산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마이크론도 지금 감산하겠다고. 하이닉스 감산하겠다고. 마이크론 이제 감산을 하니까 그 감산 효과가 이제 3분기부터는 좀 나오면서 또 3분기 되면 고객사의 재고도 정상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많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4분기에는 가격이 최소한 소폭이나마 반등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감산을 합니까?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은 감산을 이미 하고 있고 마이크론을 추가로 더 감산하겠다고. 예, 맞습니다. 삼성도 감산해라 지금 이렇게 묵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일단 삼성은 일부 라인 재배치랑 그런 설비 효율화를 위해서 일부 이제 좀 자연 감산 그 정도는 좀 아주 낮은 수준에서 있고 직접적으로 하는 인위적인 감산은 아직은 안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할지 안 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일단 시장 점유율에 대한 욕심이 있지 않을까요? 더 높이겠다. 예, 그런 욕심이 없다면 굳이 안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사이클이 거의 끝나가는 그 다운 사이클이 거의 다운턴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4월 6월부터 이제 가격 빠지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거의 낮은 한 자릿수 하락 정도 기다리고 있겠죠. 3분기 정도에. 그렇게 본다면 이제 사이클이 거의 끝나가는데 굳이 또 경쟁차들이 감산하는데 굳이 이제 감산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감산을 안 하면은 지금 SK 하이닉스도 지금 적자 큰 폭으로 났고 마이크론도 적자 큰 폭으로 났고. 영업 손실 마이너스 56%입니다. 여기들이 견딜 수는 있습니까? 네, 어차피 이제 반도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가상각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비즈니스가 이제 영업상의 현금 흐름보다 더 나쁘냐 이게 중요하고 저희가 보통 이제 캐시 코스트라고 얘기하는데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이미 캐시 코스트 이하로 물론 디램은 아직까지 캐시 코스트 같은 지금보다는 더 여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시점인데 다행히 이제 4분기 되면 어쨌든 가격이 좀 오를 거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쨌든 어려움은 되게 많은데요. 다만 이제 영업 적자폭은 저는 1분기가 제일 클 것 같고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적자폭은 좀 줄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가 재고 자산이 지금 영업이익에 많이 영향을 주거든요. 재고가 많으면 그것만큼 평가 손익이 많이 나는데 그래서 마이크론도 이번 실적 가이던스에서 이제 그로스 마진 매출 총이익률은 지난 분기보다 이번 분기가 개선되는 거로 잡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재고 평가를 해버리면 그것만큼 재고 자산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거기서 가격 빠지는 걸 또 곱해보면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이 나오는데 어쨌든 재고 평가 손실이 이제 1분기보다는 줄어들 것 같아요. 물론 어렵습니다. 제가 봐도 절대 쉬운 상황 아니고 역대급으로 다운턴이기 때문에 고통스럽겠지만 이제 그 고통이 이제 약간 이제 터널의 불빛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가을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버틸만 할 겁니다. 그 경제쇼에서 일전에 그러니까 한 패널 나오셔서 그런 전망 그런 좀 그 분석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아 지금 대만 TSMC가 워낙 독보적이고 삼성전자 그 다음이지만은 메모리 반도체는 3파전이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3등이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 이참에 마이크론을 옛날 치킨 게임 해서 일본 반도체 업체들을 다 개멸시켰듯이 마이크론이 못 견디면은 삼성전자 입장에서 그게 정말 미국과의 반도체 협정에서 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일단 마이크론이 생각보다 재무 상태가 좋습니다. 그렇게 쉽게 치킨 게임으로 넘어갈 만한 기업은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그렇게 의도가 있으면 오히려 더 미국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최근의 정책하고는 좀 반대가 되는 거라서 더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아니 삼성전자가 이 어려운데도 감산하지 않고 그냥 마이크론이 우리 추가로 감산할 테니까 삼성전자도 더 감산해 줘라고 직접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은 그런 비슷한 말은 했었어요. 미국 기업이니까. 그런데도 감산하지 않는 거 보면은 다른 어떤 목적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제가 기자다 보니까 항상 의심이 많아갖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어차피
공식적으로 이제 감산 자꾸 얘기해도 예. 뭐 당장은 문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예. 워낙 실적이 안 좋고 하니까. 근데 혹시나 이제 이렇게 모든 기업이 다 감산해서 예. 가격을 해서 좀 뭔가 만들려고 하면 나중에 그게 이제 반독점에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특히 1등 기업이라서 좀 더 신중하지 신중하지 않을까. 그래 저는 봐집니다. 중국의 그 메모리 반도체 그 아까 그 YMTC나 예. 이런데 예. 그런 데는 이번 그 미국하고 이제 미국의 이런 그 예. 일종의 고립 정책 이거로다가 완전히 예. 추격의 발판을 좀 잃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정말 그렇게 봅니다. 저도. 블랙리스트에 들면 얼마나 파급 효과가 큰지를 네. 중국의 SMIC라는 파운드리 회사를 보면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같은 파운드리를 하는 후아홍 같은 뭐 회사가 있는데 거기는 가동률이 여전히 지금도 100%예요. 4분기에도. 근데 SMIC는 가동률이 급감하고 있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블랙리스트에 들면 그게 얼마나 회사가 전체적으로 허약해지는지를 SMIC에서 알 수 있고 YMTC 같은 경우는 또 체력이 약한 회사거든요. 예. 아주 훌륭한 제품을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더 힘들 겁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홍사훈의 경제쇼였습니다. 뉴스는 알레그로 모데라토. 여러분의 마음은 안단테. 매일 아침 편안하게 최경영의 최강 시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정확한 뉴스 깊이 있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